투자 수첩 말말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그 인물의 발언을 오늘 만나실 것 같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시죠. 확실히요, 젠슨왕 CEO의 발언, 그러니까 이 인물이 미치는,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은 대단하다라는 걸 또 한 번 CES 2025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섰잖아요. 예. 네.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바로 저 말이 아니었나 싶은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제 젠슨 왕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 CES 기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엔비디아는 사실은 뭐 저처럼 컴퓨터를 좀 뭐 조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알고 있는 기업이었지만 그래픽 카드를 꼭 거의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저도 당시에 이제 2019년도에 젠슨 왕 CES 기조 연설자 나선다는 거고 아니 그래픽 카드를 갖고 어떻게 기조 연설자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아쉬운 점이죠. 그걸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했으면 엔비디아에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작년 뭐 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엄청난 이제 폭풍적인 주가 지주, 거기에 맞물린 생태계 공급망이 있는 종목들의 이제 주가 상승 재작년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어쨌건 6년 만에 다시 젠슨 왕이 CES 복귀했는데 6년 전과 6년 후는 다르다. 그리고 시총도 이제 엔비디아는 뭐 시총 4조 달러를 애플과 엔비디아가 누가 먼저 돌파할 것이냐를 갖다가 각주를 벌일 정도로 대단한 회사가 됐습니다. 세계 1위 시총 기업인 거죠. 이 정도 대단한 회사가 됐고 그래서 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CES에서도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공식적으로 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뭐 언론이라든지 공개 석상에서 발언한 것이 또 주가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이렇게 길게 나서면서 이제 엔비디아에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목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제 그 젠슨 왕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항상 저렇게 가죽 블랙 자켓을 입고 딱 나오고, 네, 맞습니다. 저게 하나의 또 상징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미래를 이끌어가는 어떤 주요한 산업과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다라는 데에서 방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조 발언을 이렇게 대표님도 들으시면서 어떻게 축을 좀 정리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젠슨 왕의 발언을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이제 AI에 기반한 로봇이 이제 우리의 이제 현실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마치 그 애플과 그 IBM이 우리가 컴퓨터라는 것을 그러니까 일반 가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 대중화시킨 중요한 두 기업인데 그런 말미암아서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30대가 안 된 과정에서 사실 전 세계에 손꼽히는 부자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젠슨 왕 역시 AI의 가속기라는 걸 말미암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조 달러를 갖다가 육박하는 그런 회사를 키웠는데 이번에 또 다른 엔비디아의 먹거리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로봇을 갖다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산업에 쓰이는 뭐 로봇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의 차원을 바꿀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2000년에 혁명적인 이제 도구가 인류에 퍼지면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혁명적인 도구가 이제 4년 전에 이제 챗GPT를 발명한 생성형 AI고 생성형 AI에 또 그걸 갖다 현실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도구가 이제 로봇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을 말씀을 그 젠슨이 얘기했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개인용 슈퍼컴. 우리가 뭐 지금도 데스크탑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 노트북 말고 데스크탑이 엄청나게 빠른데 여기에 데스크탑에 슈퍼컴 수준으로 데스크탑을 갖다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젠슨왕 특유의 이제 그 로직 칩을 갖다 내놓은 장착한 것을 얘기를 하나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우리나라 증시에서 실시간 영향을 줬던 이제 그래픽카드, RTX라는 그래픽카드 설명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젠슨 왕이 이 그래픽카드는 그러니까 논리 연산자에 반드시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 메모리가 어디 거 쓰냐고 얘기하면서 젠슨 왕이 마이크론을 썼다고 얘기해서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사실 젠슨 왕은 이제 그 밤에 이제 그 CES에서 하니까 발언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장중에 실시간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내리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오해가 있었다고 이제 엔비디아가 부랴부랴 이제 진화했죠. 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때도 생각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 그래픽 카드 GDDR이라는 것을 사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100과 B100에 해당하는 짝이 되는 메모리를 갖다가 납품을 못한 것이지 네. 이런 그래픽 카드에 필요한 메모리는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납품하고 있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젠슨왕이 사실 정확히 말을 들면 이 GDDR RTX 500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크론을 썼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쓰지 않았다 얘기를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너무 시장이 예민 반응했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파문이 커지니까 엔비디아 측에서 아니 우리 삼성전자 쓰고 SK하이닉스라는 말은 안 했지만 다각도로 파트너십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뭐 사실은 메모리 3사밖에 없는데 마이크론 이미 언급을 했고 삼성전자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나머지 한국의 SK하이닉스 역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H100과 B100의 짝이 되는 것을 납품을 못했을 뿐이지 D램에 30년 가까이 세계 1위 기업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제품에 삼성전자 제품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것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의아했고 예, 그런 부분으로도 어쨌든 발언이 나왔는데 정정을 한 그런 그렇죠. 흐름까지 예. 예, 우리는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의 초유의 관심사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제품을 납품할 것인가 예. 이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거를 해야지 뭔가 삼성전자도 그 답답함을 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예. 납품만 한다면 삼성전자 지금 5만 7천 원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납품을 한다면 단숨에 8만 원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됩니다. 거꾸로 삼성전자가 2년에 걸쳐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은 이 엔비디아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반도체가 이제 다운턴 계속 내리막길을 하다가 상승을 접어든다면서 SK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쭉쭉 치고 올라갔는데 사실 납품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8만 원에서 주저앉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49,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그 자사주 10조 원이라는 강력한 이제 부양처를 발매하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제 그 치욕을 갖다가 이제 감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당연히 뭐 전 세계 관심사니까 뭐 삼성 주주뿐만 아니라 다들 관심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젠슨왕이 이제 그 코멘트를 했는데 코멘트가 아까 읽으신 이게 공식 석상이 아니고 기자들과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해서 도대체 삼성전자의 그 엔비디아 아까 H100, B100에 대한 고부가가치의 HBM은 언제 납품하느냐.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부가가치의 그 엔비디아의 그 칩은 삼성전자가 H칩은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엔비디아가 바이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슈퍼컴과 AI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그 H100과 B100을 중국에 납품을 못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중저가의 그 엔비디아의 칩은 중국에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 메모리는 삼성전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부가가치 한 5배, 10배 정도 비싼 고부가가치의 그 메모리 HBM3는 납품을 못하고 있으니까 언제 납품하는 거야? 너 납품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젠슨왕이 좀 전에 읽으신 대로 삼성전자의 새로운 새로운 이제 디자인이 필요하다.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정확히 워딩이 이제 엔지니어 뉴 디자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이제 딱 들으면 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하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했는데 이제 설계를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적인 어떤 이렇게 발언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다 두고 사실 이제 저도 섬뜩하다라는 느낌 들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좀 난감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단어는 뭐 다시 설계했는데 뭘 다시 설계해야 되는 건지, 어떤 문제를 좀 인식을 하는 건지. 예. 그래서 그 문장 대표님 하나만 어떻게 갖고는 보셨어요? 우리가 예.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흐름과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별도 취재를 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을 복합적으로 보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다. 결국 삼성전자가 적어도 H밴 고가의 H밴 3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선발주자가 다각도로 고려를 해서 야, 이 공정이 최적화된 공정이야라고 결론을 낸 것을 삼성전자는 우회해서 똑같이 하다 보면 베끼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보다는 똑같은 공정을 밟았을 때 특허 문제가 생깁니다. 특허 이슈가 생기고 그럼 특허를 갖다가 우회해서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차순위 공정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죠. 그다음에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용산에 가서 여러 가지 전자부품을 사와서 그걸 갖다가 내가 갖고 있는 사무실과 가정에서 장착을 하면 용산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내 사무실과 집에서는 안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느냐? 불량품이 아니고 용산에서 있는 그 돌아가는 환경과 내 사무실과 집에 돌아가는 심지어 그 PC의 환경이 달라서
그 PC라는 아주 고부가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래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H백과 B백을 SK하이닉스가 납품을 하면서 자기들 간에 최적화된 공정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이걸 표준화를 세팅을 해놨는데 이 세팅한 것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엔비디아도 모르고 오직 SK하이닉스만 알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후발 기업은 세팅을 갖다가 다각도로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알아낸 다음에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2년에 걸쳐서 삼성전자가 자기네 자체의 제품에서 자기네 자체의 검증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엔비디아만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러가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을 젠슨왕 입장에서는 사실 젠슨왕 답답해요. 왜 답답하느냐?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으로 HBM3, HBM3 그다음에 12단 얘기하고 이제 올해 이제 HBM4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러면 소울밴드 단독 공급자라는 것은 만약 SK하이닉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갑자기 어떤 천재지변이나 다른 이유로 공장이 멈췄어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최종적인 생산품 제품 H백, B백 다 멈춰야 된다. 이거 젠슨왕 입장에서는 완전 날벼락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제품을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공급 벤더를 갖다가 다변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원칙인데 아니 SK하이닉스만 그걸 제대로 공급해 준 적 없으니까 굴지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납품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젠슨왕의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아니 안 돌아가는 거 어떡합니까? 이 에러가 나고 보통 멜펑션이라는데 안 돌아가는 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다못해 설계를 다시 하라는 것을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그 엔비디아에서 뭔가를 이제 플레이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이해한 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그걸 플레이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 그렇죠. SK 제품은 되는데 삼성전자가 남의 틀에다가 플레이를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제품은 예, 한국에선 맞습니다. 되는데 예.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가 이거 독점력이 너무 높아지니까 예. 너무 쏠림이 되니까 삼성전자를 받아주고 싶은데 그 플레이가 안 되니까 예, 예.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어쨌든 다시 설계를 삼성전자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품의 예, 예. 문제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작년 3월쯤인가 젠슨왕이 어디 예. 가가지고 그 삼성전자 그 HBM3에다가 웨이퍼에다가 삼성전자 젠슨왕 어프로브더라고 이제 승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승인을 얘기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납품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젠슨왕도 안타깝고 삼성전자 더 안타까운 그 결정적인 몇 가지가 있다. 이거는 공개된 정보가 아니고 이거는 SK하이닉스만의 어떻게 영업 비밀이에요. 이걸 갖다가 삼성전자가 다각도로 이제 추진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SK하이닉스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IT와 메모리 사업의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먼저 최신의 디램을 개발했을 때 후발주자가 들어가서 똑같은 비해를 겪었어요. 비해를 겪어서 그걸 갖다가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는 후발주자로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젠슨왕이 그런 어떤 멘트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걸 언제 해결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이제 전망이 지금 엇갈립니다. 네. 한 전문가는 이미 시간이 지났다. 이 기회가 없다. 삼성전자는 사실상 이 벤더에서는 납품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다른 곳은 아니 그래도 30년간 세계 1위를 구가한 삼성전자인데 저력이 있지 않느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희망을 갖다가 내비치기도 하십니다. 결국 이게 납품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고 이해하신 가운데서 삼성전자를 갖다가 주가랑 매출을 올해 이제 전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의견 들어보면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본인들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상도덕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만한 이슈긴 하네요. 아, 그럼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모든 IT와 모든 메모리와 심지어 이제 그 낸드 플래시에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선발 기업이 최고의 고객에게 먼저 장착을 한 다음에 세팅을 해놓고 표준화를 맞춰놓고 후발 주자가 알아서 오는 거죠. 알아서 세팅을 갖다 통과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도와줄 이유는 없거든요. SK하이닉스도 그런 비애를 30년간 겪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 비애를 갖다 오랜만에 맛보는 것이고 이 비애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뚫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이제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결국 삼성전자가 이런 것을 어떻게 뚫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보통 범용 디램이나 말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 중국 반도체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사실 작년에 11% 세계 시장 점유율 올해 17%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격을 후려치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점점 내려간 것을 목도하면서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1월 19일 날 이제 시작을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그 조치를 갖다 이어받아가지고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갖다 강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납품 못할지라도 뭔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이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젠슨왕 또 CEO가 펄펄 끓고 있는 양자 컴퓨터에 얼음물을 탁
끼얹을 그랬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슈까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젠슨왕이 이제 양자 컴퓨팅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요약만 하면은 양자 컴퓨팅이 실제로 상용화하려면은 빠르면 15년, 늦으면 한 30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방송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취재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의 이제 대가도 현재 양자 컴퓨팅의 어떤 기술적 수준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반도체라는 것에 가장 먼저 시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트랜지스터를 1948년도에 3명의 세계적 물리학자가 이걸 갖다 개발하면서 야 이런 것이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불과 8년 만에 1956년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통상은 노벨 물리학상 이렇게 빨리 안 줘요. 노벨 화학상, 노벨 과학상 이렇게 빨리 안 줍니다. 아주 획기적 연구 성과가 나와도 한 20-30년 검증한 다음에 나오는데 당시에 무려 8년 만에 줬다는 것은 그만큼 되게 획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1948년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나왔는데 실제 트랜지스터를 바탕으로 해서 범용화되면서 시장이 형성이 되고 매출을 벌기 시작한 게 언제냐? 1970년대 중반입니다. 30년이 걸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역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 쓰여가지고 돈 다운 돈, 매출 다운 매출을 벌이려면 30년이 필요하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 젠슨은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젠슨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 화면에 나오는 게 젠슨의 발언 말미암아서 몇 가지 그 미국에 있는 상장된 기업들이 리제트 컴퓨팅이라든지 퀀텀 컴퓨팅, 아이온큐 특히 아이온큐는 이제 한국에 이제 김정상 선배가 이제 그 만든 기업인데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분들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주가가 4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양자 컴퓨팅을 과학적인 호기심과 산업적인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볼 수는 있지만 주식 투자라는 건 다른 관점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미국의 양자 컴퓨터 기업들은 뭐 즉각 반발하고 전면 반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관련 기술 이런 부분으로도 또 퍼지면서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다시 다음 시간에 또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자수천 말말말 함께했고요. 조호진 탁현 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